자, 나와서 어느 조가 발표 좀 하실래요? 네, 나오세요. 이건 마이크는 그냥 녹화되는 마이크거든요. 그냥 우와. 소리는 안 오. 나오니까, 소리 안 나오니까 네.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조는 동제의학교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의계 인사분들이 계셨고 이들이 한의학 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의 설립과 더불어서 또 한의사 연합단체인 대한의사 종합소가 조직되어서 한의학의 부흥과 한의학 제거운동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게 이제 동제의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커리큘럼이에요. 그 교육 과목이 이제 한의학과 또 물리학, 수학, 또 국한문, 어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리학, 수학, 또 어학을 가르쳤다는 것 자체가 이런 타 과목들을 한의학과 융합함으로써 통합적 인재를 양성하였고 또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한의학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했던 그런 혁신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과 2학년에서 양방생리학과 조직학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언어와 소통 방식으로 한의학을 한자와 또 세상에 설명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또 현대에 또 한의학이 잘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제의학교도 이제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자 학교도 개교한 지 3년 만에 폐지되어서 오래 유지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춘 교육과정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학교가 폐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의료인이 많이 배출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한의학이 많이 발전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 아예 잠시만 질문 좀 받아주셔야죠. 네. 네. 질문 좀 누가 해주실래요? 질문 있어요? 네. 네. 현재 네. 우리나라의 한의과 대학에서 예. 현재 우리나라 한의과 대학에서는 이제 부산대학교 한의대가 동제의학교를 지금 이제 계승한다고 표방을 하고 전신인가요? 있는데, 네. 근데 왜 그 9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른 학교들은 왜 동제학교를 왜 표방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시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표방한다는 것의 정의를 이승현 학우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단순히 뭐 전신이라는 의미인 건지. 그래서. 약간 이제 전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교육적인 그런 철학 같은 거를 왜 잊지 않았나 이제 잊어버렸다? 네 왜 다른 다른 한의과 대학. 한의과 대학에서 왜 그거를 왜 잊고서 왜 부산대가 되어서야 왜 그거를 왜 다시 왜 부활을 시키려고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두영아고님이 저를 대신하여 대신하여서 변호인을. 이건 마이크가 녹음만 되는 거니까 소리가 크게 안 나요. 좀 크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들었는데 네. 다른 한의대들 다 사립대에 있잖아요. 근데 부산 한의대만 국립대라서 그 관제 한의학교를 이어받은 점에서 자기들이 그걸 계승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 네, 효원님. 크게 말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었어가지고 네. 맞네요. 그 동양의과대학이랑 동제의학교랑 그 뿌리가 다른 건가요? 그 경희대 한의대가 그 동양의과대학 계승해가지고 뭐 제일 최초에 뭐라 그랬었던 것 같은데 동제의학교랑 동양의학학공습소는 뿌리가 다른 학교인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아니,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꼭 뭐 같다 다르다 이거 이야기하기도 애매하지만은 동제의학교는 고종 시대에 그나마 그 임금의 명예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국립학교죠. 국립학교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 뭐 동양의과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립학교로서 사학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흐른 거죠. 한 50년, 5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참 흐른 다음에 그런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상황은 뭐 이어지면은 뭐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똑같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과대학하고 동제의학교 같은 거다? 또 부산 한의대학이 동제의학교다?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연세대학교도 이 뭐 옛날에 전 재중원이 우리 전신이다. 뭐 서울대학교도 뭐 전신이다. 뭐 이렇게 서로 우기고 있잖아요. 현재 재중원 자리가 있었고 그것이 국립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서울대학교건 그 세브란스건 서로 그냥 우리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거다라고 우리 전신이다라고 우기는 거지 꼭 어떤 게 이것이 이렇게 변해왔다 이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고했어요. 또 다른 질문 네. 또 있네요. 하. 이렇게 은성님. 할게요. 예. 저 그 물리학이랑 그 수학, 어학 이런 것들 엮어서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그 물리학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에 대한 그런 정보는 자세히 찾지 못했는데, 양방생리랑 똑같지 않을까요? 저희가 배우는 이유랑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질문이었어요. 아, 그 그렇습니까? 의대에서는 물리학을 배우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은 의료기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막 벡터 같은 데서 이용을 해서 물리학을 배운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 커리큘럼에 물리학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왜 물리학을 배우는 걸까 궁금하긴 해서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사용이 많이 보편화됐으니까 저희도 그때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물리학을 배운다 했을 때 의료기기에 관련돼서 물리학을 집어넣겠다고 집어넣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생물학 배우는 수준 우리 어때요? 그 수준 가지고 실제로 뭐 더 질문 없죠? 그 수준 가지고 의료에 관련된 이 생물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화학 같은 것도 일반화학, 유기학, 뭐 그다음에 생화학 같은 걸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그냥 쭉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보면은 솔직히 외형으로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물리학을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초음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건 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여기서 교양 물리학 수준의 수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빡세게 해가지고 문과 학생들은 거의 초조금이 될 정도로 수업이 돼야지만이 그 물리에 관련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일부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이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과연 그것이 이 커리큘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 하는 이거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물리학을 배운 다음에 꾸준하게 해서 진짜 그 의료기기 같은 걸 해석할 때 원리를 파악하고 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안 되면 진짜 그 부분만 딱 특화해가지고 그 부분만 강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교수가 지가 하고 싶은 강의만 하지. 꼭 필요한 게 뭐다라는데 그거는 안 하고 교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강의만 하니까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로 딴소리만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도 그 교과과정 설문에도 보면은 무슨 과목이 싫다. 과목 싫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들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뭐 의사학이면 의사학에 관련되는 역사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걸 또 어떻게 현대에 연결시킬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해달라 이런 요구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요구는 안 하고 해부학 싫어 원전 싫어 이 과목 없어도 좋아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교과과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인기 투표에서 이게 가는 그게 어떻게 뭐 학생들이 요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요구도 요구지만은 꼭 필요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의 요구가 아니라 교수들에도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 교수들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이 교과과정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이야기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나와서 해줄래요? 몇 조죠? 자, 이거 녹화만 되는 마이크니까
왜 또 신발을 갑자기? 이거 내가 돌려줄게요. 네. 이거 들고서는 네. 그냥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네. 요거 네. 요거 말까지 여기만 있으면 되죠? 네, 저희는 한의학의 말사의 정책 그리고 다각과 시대 변화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시작을 하면서 서양 의학을 중심 의학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한의학은 열등하고 한시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의학 교육과 면허를 억제하고 또 한약 종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관행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고 의생의 수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의계에서도 자각과 시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서양 의학이 중심 의학이 되면서 서양 의학의 엄청난 의료 설비와 고가의 약값으로 인해서 빈곤층의 경우 의학을 접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경강 불평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서양 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한의계에서도 한의학의 자각과 서양 의학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방 의학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담론이 형성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면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대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의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의학 쇄신의 필요성을 심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심각하게 훼손된 전통의학으로서의 지위로 인해서 한의학은 해방 이후에 옛 이론에 의존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한의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현대의학 개념을 일부 수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양방에만 치중하려는 것을 아시는 상황이고 때문에 한방이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토론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조원들이 간단하게 느낀 점을 다양하게 적어보았는데요. 먼저 이 주제를 보면은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한의학에 대한 탄압이 함께 시작되었고 폭력적인 변화 아래서도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의학을 배우고 있는 한의대생으로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의학이 얼마나 굳건하게 그 명맥을 이어왔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한의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의학유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문화유산만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대보다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게 남겨져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핍박의 시절을 겪어낸 한의학의 역사가 현재 그리고 지금 그 미래 세대에게까지 도래하면서 시련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길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이 일제강점기에 일제 정책에 의해서 핍박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겹쳐 보이기도 했고 또 정책의 변화로 휘청거리는 일제강점기의 한의학을 보면서 한의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해 주시죠. 그 토론 내용 보면은 각종 의료기기 도입되었다고 있는데 어떤 의료기기 네. 있었는데 어떤 의료기기? 근데 어떤 의료기기가 지금 보면은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의료기기가 도입되었는지 궁금해서.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기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양 의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국가 의료가 운영이 되었고 예, 대신 이야기 예. 하네요. 예. 그게 그때 토론을 하면서 맥락이 의료기기 하면은 약간 지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초음파 이런 걸 위주로 생각해서 뭐 대단하게 얼마나 대단한 거를 이제 생각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맥락은 진짜 옛날에 비교했을 때 한의원 가면은 물리치료도 해주고 막 따뜻한 거 쬐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침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불에 달궈가지고 계속 소독하고 썼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요새는 그냥 포장 딱 뜯어가지고 할 수 있고 부항 같은 것도 쉽게 그냥 펌핑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사열기 해가지고 타다다닥 하면은 그런 것들 되게 옛날에 비해서 좀 편하게 되지 않았나 이 맥락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쓰는 과정에서 약간 너무 거창한 거를 그런 것 같아요. 예, 의료기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의료기기라는 것이 그 당시 의료기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더 좋겠죠. 일단 질문 나중에 받아주시고요. 혹시 있으면은 예, 들어가 앉아도 되고요. 자, 그 당시에는 의료기기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1900년, 19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까지인데 이때까지 있을 때 솔직히 의료기기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말한 우리가 금방 말했던 핫백 있었을까요? 찜질하는 거 의료기관에서 찜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당시면은 그죠? 그래서 의료기기라 했을 때 별거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엔 아마 청진기 같은 거는 대단한 의료기기였겠죠. 그런 거 양의사들이 쓰는 거 읽어보고 와서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근데 청진기는 아직 한의사들이 안 썼으니까 구태의 한의사들이 안 쓴 이유가 뭘까요? 청진기를 1900년대에 한의사들이 청진기를 안 쓴 이유. 예? 네, 맥이라든가 다른 진단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구태의 청진 큰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 진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갖다 구태여 청진기까지 돼가면서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때 한의사들이 청진기를 다 썼으면 지금 우리가 청진기 쓰는 거 뭐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쓰겠지만은 처음에 이 초창기에 쓸 때는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꽤 있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의학 서적에서도 뭐 이 중국 서적에서 보면은 이 청대 의료 기계 같은 거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허리 견인하는 거, 허리 이 디스크 증상에 허리를 쭉 당겨주는 이런 치료법. 이 치료법은 양방에서 했던 걸 갖다가 의존근감이라든가 이런 책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인요법 쓰는 거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왜? 그 근거 자료가 한의서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보면은 한의학에서도 이런 거 다 했었다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우기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견인요법을 쓰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아주 큰 위해를 입힐 수 뭐 좀 부작용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너무 심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써도 뭐라고 안 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이고 또 새로운 기계 같은 것도 한의사들이 한의학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개 썼고 그다음 느낀 점까지 썼잖아요. 이 느낀 점 중에서 5명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 돼요. 느낀 점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그거 갖다가 나름대로 이 통일된 의견이 나오겠죠. 안 그러면 뭐 다른 의견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느낀 점 하나를 가지고선 이야기해 주는 거. 요거를 내가 계속 원하는 거예요. 느낀 점 개인적으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낀 점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그럼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무조건 암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암기한 걸 갖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내가 배운 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암기한 대로 그대로 써먹이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운 걸 암기하고 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더라 하는 이런 의견 교류 이게 더 필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니까요. 그런 의견 교류도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누가
질문 사항이나 안 그럼 질문 더 없어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예, 없으면은 다음 주가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조 어디 나오시죠? 자, 발표 좀 하세요. 누가? 나오세요. 자, 지금까지 발표 안 했던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발표 기록지에다 발표 안 한 사람 한번 나와서 발표 좀 하시죠. 뭐 발표하라고 하면 다 꿀먹은 머리요. 나오세요, 누구든.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데 발표하는 사람은 계속 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했던 사람들이 또 발표를 하게 되고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자, 누가 좀 이쪽도 발표 안 했으니까 누가 나오시죠. 자, 발표 안 했던 사람들. 그래, 예. 딴 사람들이 안 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데 예, 몇 조였죠? 네, 저희 4조입니다. 하여튼 요 위에죠? 네, 4조. 예. 네, 저희 4조는 이제 전국 의생대회랑 그 후신이 전선 의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전선 의회 같은 경우는 초대 회장님이 이제 지석영 선생님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초의 한의학 학술지를 발간했다는 것에 이제 그 의의를 두었고요. 하지만 당시에 열악한 연구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미지수랑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방 이후에 지금과 같은 연구 인프라가 갖춰진 것에는 이제 110년정 선배 한의사 선생님들의 노력과 의지로 소화한 한의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가 존재하는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지성과 시스템의 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 지석영 선생님이 문도 새삼 대단하다고 이제 느꼈고요. 개개인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 개인들이 뭉쳤을 때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사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일제보안법에 의해서 1년 만에 해체됐긴 했지만 한의사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통해서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는 거에서 그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4조에서는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기해 주시죠. 동료들을 좀 도와줘야죠. 질문 좀 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질문 두 사람 하면은 끝내고 안 하면은 다음 발표하고선 또 진행을 할게요. 자, 빨리 끝내면 질문하세요. 하는 사람은 계속 하게 되는데. 저 전선의회에서 학술지를 발간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 궁금해요. 학술지 발간했는데 학술지가 어떤 내용인가? 학술지 내용이요? 발간했다고 했잖아요. 최초의 한의학 학술지를 발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랬는데 네. 혹시 이것이 무엇인가? 학술지 내용? 학술지가 무엇인가? 학술지가 무엇인가? 학술지가 무엇인가? 일단 당시에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양의학에 이제 더 한의학 말살 정책이 있었잖아요. 일제 시기에. 그렇다 보니까 아마 학술지 내용에서는 아마 고대의 이제 여러 가지 한의학적 내용이라든지 뭐 치료 사례, 우수성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도요,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시대에 어땠을 것이다. 의료 전체가 어땠을 것이다라는 것은 좀 알고서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면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일제가 들어오면서 본인들의 어떤 모든 제도로 바꾸려고 했죠. 특히 의학에 있어서도 일본 사람들은 벌써 그
유럽의 의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의사 제도를 없애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한의사를 없애는 이런 과정들 이제 조선에 와서도 똑같이 한의사 제도를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의사 제도 없애면서 한의학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걸 가지고 억압을 안 해놨죠. 뭐 한국에 와서도 억압한 건 약간 억압을 했겠지만은 그래도 권장을 안 하면서 다 의사를 바꿀 수 있도록 의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 한의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그냥 한지 면허 같은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뭐랄까 억압을 좀 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많은 의사들이 그러니까 일본도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런 이 한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왜 의학만 있고 한의학을 없애야 되느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의학도 있지만은 한의학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에도 똑같이 그 억압하는 강도가 좀 더 세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단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이 억압에 대한 어떤 반발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지석연 선생 같은 경우는 우두법이 생각나죠. 그래서 의사면허를 가지고 계셨어요. 면허증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한의학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분이라 이 사람이 한의사다 의사다 이렇게 따질 필요 없죠. 의사 면허증이 있었으니까 의사라고는 하겠지만은 한의학에 대해서도 뭐 막 억압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 한의학도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의료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줬던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정도 이야기하고서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로그아웃만 해주시면 돼요. 로그아웃.